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어제 BOE 쪽에서 금리 50bp 인상을 했죠. 그 내용에 비하면은 시장 반응이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큰 충격은 안 나타났죠. 근데 사실 그 발표 이전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녹아들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안 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공개 이전에 좀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포인트로 잡는 거는 스탑앤고, 중앙은행들이 스탑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고하고 있는 현재 모습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뒤늦게 터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이 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주식이나 국채시장이나 뭐나 좀 이제부터 체크할 게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또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될지 이 점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탑앤고에서 요전에 이 발표 직전에 그저께 정도에 제가 입혀 보여드렸죠. 제가 이 숫자를 다 바꿨어요. 패드는 5에서 5.25 그대로고, BOE는 이제 5%로 올렸고, ECB는 4%로 올렸고, BOJ는 뭐 그대로고. 그래서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요건 제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그 자료 올려드리겠고, 요걸 이제 이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표를 그때 말씀을 드릴 때 패드하고 BOE, ECB 뭐 이쪽이 이제 키를 맞추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맞추기를 이미 예고를 했었던 이런 패드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 뿌리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놀라지 않게끔 또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시장과의 소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분석가들이 또들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파월 의장도 의회 증언을 하셨고 뭐 이래가지고 금리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 이분 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영국 쪽에서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이 좀 세게 나오니까 이 UK의 모기지 레이트가 6%를 넘는 거, 이것도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 6% 넘는 모기지 금리 과연 위기인가? 요건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고점이 지금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만 그랬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보면 여기 요 고점, 요게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작년 10월 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15년물하고 30년물 모기지 금리예요, 미국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걸 뚫고 나가면서 새로운 고점 만들 것인가? 그러면 위기가 진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거는 요 다음 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절대 레벨들을 보면 여기 2008년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여기 IT 버블 때,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제 끝장나는 금융위기 때, 요 대표적인 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과거 절대 레벨이 요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벨 비슷하니까 이제 위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 SNS 쪽 보면은 해외 쪽에서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이런 쪽의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 때하고 지표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생산이나 뭐 이렇게 경제 지표들 보면은 그때만큼이나 안 좋은 그런 경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저점에 거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댓글들도 보여요. 이제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러한 지표가 저점을 형성을 했었던 게 저 위기의 전이냐 후냐 뭐 중간이냐, 이게 시기적으로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저점이 경제지표에 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그 당시가 저점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제 지표는 그 당시에 주가하고 연동해서 생각하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니까 물론 지금은 주가가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절대 지표들이 이렇게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상단에 대한 우려감 뭐냐면은 여기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2019년처럼 내려갈 줄 알고 뚫고 내려왔었던 10년물 금리가 이제 이거 더 올라가면 쫓아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상단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BOE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페드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겼네.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블록 자체가 유럽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넘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BOE 쪽이나 ECB 쪽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자체가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 끝나간 얘기고 전고점 왔는데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로 다시 돌파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걱정도 해볼 때라는 게 12월 그 CME 패드워치 툴의 이 목표금리 확률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게 뭡니까? 570에서 600의 금리가 목표금리가 이 확률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어제 오늘 1%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없었던 게 나타났던 거고 이게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5월 언젠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한번 잠시 하루 이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12월은 원래 이 막 400에서 425bp 쪽에 그 확률이 이런 550에서 575bp 정도의 확률만큼이 막 나타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뭐 하나 생기기만 해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기다 연동시키면은 이게 위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6%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물 국채 시장이. 큰일 나요. 저점 붕괴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저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페드도 어느 정도 좀 시장하고의 소통을 새로운 국면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소통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그렇게 유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셨어요. 자기 개인적인 뭐 이런 일들도 말씀하시면서 그런 포즈들도 취하고 막 이러셨는데 그나마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이런 목표금리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조차도 또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하고 이 국채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위가 10년물 국채고 아래가 나스닥 지수예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 쭉 이렇게 국채는 빠지고,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시장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근데 이제 우스꽝스러운 게 보통 금리가 내리면은 나스닥은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되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우하고 S&P가 더 빠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채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스닥이 줄줄줄줄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그냥 좀 희한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표시했듯이 단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최근의 주도주 AI 테크 이쪽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장이 오히려 불안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이 기술주나 뭐 이렇게 성장주, IT 이쪽에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AI 테크가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쉘터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안 좋은데 그 몇 개 안 되는 AI 테크가 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6월 후반부에 이 프리어닝 시즌에서
만약에 이 AI 테크마저도 흔들리면 대안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6월 후반이 그냥 주도주니까 움직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반영되는 때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AI 테크주에 대한 그 집중되는 관심은 실적하고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실적 전망 얘기가 나오면은 귀를 쫑긋하고 좀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시장을 지킬지 테크, AI 테크 쪽에 실적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약간 기술주나 뭐 이런 실적들도 귀를 쫑긋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기에 보통 우리가 이 국채 입찰이 있을 때 좀 시기적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주가 좀 많이 무거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 13주, 26주, 그 다음에 이 42일짜리는 CMB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급전 조달하는 그런 모습이고, 옥션 데이트가 26, 27이니까 바로 다음 주 초죠. 그때 또 2년, 5년, 7년물도 그때 겹쳐 있어요. 그리고 FRN은 좀 뒤쪽에 7년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 27 막 이렇게 막 자금 조달하고 막판에 이제 28일 날 한숨 돌릴 때 꼭 여기서 좀 시장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그러니까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 벤치마크가 되는 주요 종목들은 전반부에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 주에 발행되는 이 물량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AI 테크, 채권시장은 이 노트들, 이들 어깨에 시장이 달려있다. 그래서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근데 얻어맞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직 일러요. 나락으로 가려면 또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재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얻어맞으면 그냥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정도의 하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맞더라도 대비하는 그런 히든카드 하나는 좀 가지고 있자. 뭐 현금을 가지고 있던, 뭐 풋옵션을 가지고 있던, 뭐 파생상품 쪽 접근은 제가 권하고 싶진 않은데, 보통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채시장 쪽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이번 주에 발행된 거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년물이 발행됐는데 입찰 응찰률 보면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10년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또 오타네요. 이거 5년물 팁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률 보면은 20년물 먼저 보면은 5월 달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2.56배보다 좋아지고, 전분기에도 2.63배였는데 이번에 2.87배였단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해외 투자자 75%가 돼서 왕창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5년물 팁스도 마찬가지예요. 응찰률도 좋아지고, 4월달, 그러니까 5년물 팁스는 5월달에 없었어요. 직전 그 일정이 4월이었어요. 그래서 4월보다 좋아지고, 직전 분기보다도 좋아지고, 해외 투자자 비중은 진짜 엽기적으로 좋아졌어요. 85%.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미국하고 이렇게 정상급 이렇게 사람들, 해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만나면은 좀 이런 응찰률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만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음모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 만난 다음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좋아지는 모습들. 뭐 중국이 사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근거도 없으니까. 이건 훗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훗날 확인되는 것도 아주 자세히 뜯어봐야 확인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를 들어왔는지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그냥 비중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더라도 만기 물량해서 빠져나가는 돈들도 있으니, 지금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런 이벤트적인 만남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벌어졌었다는 일이 또 반복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이 이어지면은 그나마 좀 조정 기간은
기간 조정으로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발행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정된 추세,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계속 이제 안정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다 역전이 돼야지 완전히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완전히 안정은 안 돼도 이 정도만 가더라도 시장이 크게 무너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재가 겹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찰 결과나, 그러니까 유통 시장을 봐도 그렇고 발행 시장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국채 시장이 정말 바닥일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죠. 정책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파월 의장 이후에 또 이제 페드 인사들이 나오는 그런 발언들, 스피치의 내용들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테크 이쪽 버팀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2분기 실적이 이제 이 6월 후반부부터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7월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8월 잭슨홀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8월 초에는 자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 후반부부터 7, 8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7, 8월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6월에 방향을 잡고 6월 FMC의 방향을 잡고 7, 8월에 가속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걸 그냥 여기다 도입시키면은 6월에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7, 8월에 상방 쪽으로 가속을 붙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에서 만약에 이게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AI 테크가 바로 비근한 예잖아요. 이게 반전이 되면 모든 시장의 모습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 아주 최근접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체크할 거를 체크하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포인트 이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켈리 에반스는 CNBC의 대표 여자 앵커분이시잖아요. 물론 좋은 앵커분들 많은데 이분도 그 대표 앵커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 CNBC 중에서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짧은 코멘트를 하시는 더 익스체인지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게 이번 주에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멜트업 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그렇다, 좀 찝찝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은 날 매도세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느냐. 근데 그것을 따져보면은 페드의 피벗 랠리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미 베어리시한 경제학자나 분석가들이 패기를 들고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침체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을 뿐인데, 그냥 침체가 리세션이 아니다, 그냥 성장의 침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냥 리세션이 아니라 그로스 리세션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어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안 요인,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채권 수익률 곡선도 안 좋고, 뭐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막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주택시장도 약간 좀 불안하고, 산업생산도 감소되고 있고, 막 소비자 심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한 지표들이 진짜로 좋아지고 급격히 개선이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 말씀도 우리가 체크할 것은 계속 아직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한 방향으로 상승을 외칠 때는 아니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시장을 보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200% 동의하면서 다음 주도 우리가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과도하게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급격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설 이유도 없다. 한 방 맞는 그런 한 방이 무서운 때가 바로 이럴 때거든요. 그 한 방 맞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도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